이번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 파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모형부터 시작해서 행정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제7장 사회복지 법령이 기다리고 있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 모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모형 다음에 있는 펄트 문제인데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에 대한 기획 기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출제되었으니까 이 필기노트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예산 모형입니다. 예산 모형은 제가 2개 찍어주세요 그러면 예산 모형이 들어갔었죠. 별표 5개 치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별표 5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품목별 예산입니다. 두 번째가 성과주의 예산이고요. 세 번째가 기획 예산이고 네 번째가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이렇게 2개를 쳤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별표가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빠뜨린 게 이거예요. 연기준도 여러분들이 2개 정도는 쳐주셔야 됩니다. 가장 안 나온 게 이거 기획예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부터 성과주의, 기획예산, 연기준 예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 품목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항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라고 배웠어요? 인건비죠, 당연히. 인건비가 많은 예산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일종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관에도 공납금이란 게 있어요. 공과금. 그런 것도 항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항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품목별 예산이다. 상당히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고 간편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입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투입 비용이고 인건비도 투입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입 요소를 강조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인건비, 사무실 집기, 시설 기자재 이 모든 것들이 다 투입 요소잖아요. 그래서 투입 요소를 강조한다 이렇게 나오면 품목이구나, 항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요 점증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는 약간 조금 더 증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전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점증적, 증감 방식이란 말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증감 방식도 틀린 건 아니죠.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증감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점증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품목별 예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항목별로 정리한다.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 관련 없다에 형광펜 밑줄 치세요. 프로그램 관련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항목이라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통 기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과 품목별 예산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예산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산 통제. 그러니까 인건비대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기자재 그 다음에 임대료 다 이렇게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프로그램별 통제 아니다. 여기도 형광펜으로 밑줄.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별 통제 아니다. 프로그램 관련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전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조금씩 점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하는 정당한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부족, 정당한 근거의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죠. 효율적이지 않는데 증액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별 예산을 정리했는데요. 이거 외에 좀 몇 가지 더 정리하면 간편하다, 작성이 용이하다, 하나 더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복식부기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단식부기예요. 회계장부 작성에 간편한 부기 방법을 쓰거든요. 이걸 단식부기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은 단식부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 들어갑니다. 일명 기능별 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인 대표 용어니까요. 자, 프로그램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밑에 있는 세 가지예요. 요 모두 다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게 좋죠. 성과주의 예산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이라든지 연기준 예산이든지 다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 이게 다 동의어거든요. 사업이나 업무나 기능, 프로그램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주요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그 다음에 주요 업무를 세부 업무로, 주요 기능을 세부 기능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것을 과정 중심 예산이다 라고 해요. 과정 중심 예산이다 라고 해요. 얘로 써야 되겠죠. 과정 중심 예산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업무에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에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면 주요 업무를 세부 업무로 구분하는 것이 성과주의니까 성과주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세부 업무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단위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단위 원가. 자,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 안에 급식이 있겠죠. 급식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쪼개면 급식에 대한 단위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책정하는 겁니다.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 여기 중요한데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에 유리한 것이 뭐냐? 성과주의.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이잖아요. 예산 집행을 신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원가가 변동되기 때문이에요. 원가 변동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원가 100원이라 합시다. 근데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원가 100원이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원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원가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축성 있게 하는 거다. 원가 변동 때문에 그래요. 원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원가와 예산을 집행할 때 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관리 지향 예산이라고 그래요. 관리 지향 예산, 과정 중심 예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프로그램 목표를 명확히 한다라고 해요. 당연하죠. 프로그램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주의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제 형광펜 여기요. 단위 원가예요. 이 단위 원가를 놓치면 안 돼요. 단위 원가 나오면 성과주의다. 해봐요. 시작. 단위 원가 나오면 성과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획예산입니다. 이 기획은 프로그램 기획과 연관성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많이 양보한다 치고 2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장기적이라고 하는 거.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의 기획은 1년 이상의 장기적 기획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만들어봐요. 당연히 단기적이죠. 그래서 이 기획예산은 단기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단기적인 기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획이에요.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단어와 예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 프로그램과 당연히 관련이 있죠. 자, 이거를 집중식, 집권식 예산이라는데 이건 참고해도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목표 설정이에요. 프로그램 목표 설정이 다른 말로 기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표 설정이 바로 기획과 연관성이 있다. 하향적은 집권식 예산이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하향적이 이거잖아요. 예산의 기획가들이 1년 이상의 장기 기획을 세워서 밑으로 하향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적이면서 집권식의 예산이 바로 우리가 보통 PPBS라 하거든요. 프로그램 기획 예산을 내자로 기획 예산이라는데, 기획 예산이란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기준 예산도 마찬가지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이 세 가지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를 해서 그것이 좋았던 것들, 프로그램에서도 효과성, 효율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좋았던 것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연기준이 제로 베이스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자, 0 기준이잖아요. 제로 베이스 버젯 시스템, 제로 베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매년 새롭게 편성한다. 매년 새롭게 편성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자,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로 베이스니까. 제로 베이스니까 전년도에 뭐 1,000만 원 썼던, 2,000만 원 썼던 중요하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자, 효율성 평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계획보다는 목표 설정보다는 목표 달성에 치중한다라고 합니다. 효율성 평가를 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았던 것을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단어가 되죠.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은요, 여기 있는 기획예산과 약간 달라요. 기획예산과 다르게 이 조직의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면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프로그램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여기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책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효율성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적이고 그 다음에 분권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밑에 보면 단기적이면서 맞습니다. 매년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분권식의 예산이고 상향적이다 라고 보여요. 기획예산과 약간 다른 점이에요. 기획예산과 대비가 되잖아요. 기획예산은 뭐였어요? 하향적이라면 연기준 예산은 상향적이다. 기획예산은 집권식 예산이라면 여기는 분권식 예산이다. 기획예산이 장기적이면 연기준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행정학에서 좀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거기까지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학 시험에서는. 대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효율성 평가를 한다더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더라.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효율성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에게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예산을 책정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연기준 예산에서. 기획예산에서는 이 정도 알아야 돼요. 1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세울 때 바로 기획예산을 한다더라. 그래서 목표 달성보다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기획예산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모형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 조직이론 제가 3번 이상 보라 그랬죠. 이것도 3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예산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콕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 모형은 이제까지 문제를 보면 이 범위, 여기 앞에 시트에 있는 이 범위를 웬만해서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노트에 드린 것, 설명해 드린 것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잡았습니다. 예산 모형 잡았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펄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펄트는 최근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세 문제? 임계경로가 이제 2번 나왔으니까 임계경로까지 두 문제를 포함하면 이제 세 문제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요 대목을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문으로 깔면은 이게 다 시험 지문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것이 임계경로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임계경로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친 거고, 이게 2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왔거든요.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임계경로라고 그래요. 임계경로라고 그래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 루트가 여러 군데의 루트가 나와요. 그 루트에서 기대 시간을 다 합산을 해서 가장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임계 경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도 해요. 이건 좀 이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적인 파악에 적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우주개발 사업이나 군수 사업 같이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펄트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다. 아직까지는 시험에 목적까지는 안 나왔는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거. 아무래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단축하는 겁니다. 생산 공정을 단축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는 것이 바로 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펄트는 원과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화살표는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4번을 먼저 볼게요. 원을 그릴 때는 최종 과업부터 역방향으로 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팅이고 여기가 터미네이션이라고 했을 때, 종결 지점이라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이 사업을 끝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되게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 소요 시간을 30일로 잡아요. 여기까지는 30일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이 끝나고 그 전에 무엇이 끝나고 역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끝내고 그 전에 무엇을 끝내느냐. 됐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A 부서의 일이다. A 부서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한다면, 자, B 부서가 해야 할 일은 그 전에 뭘 끝내고 그 전에 뭘 끝내고 그 전에 뭘 끝내고 그 전에 뭘 끝낸다. 그럼 B 부서가 이거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부서가 이것을 끝내고 이것을 끝내고 이것을 끝내고 이것을 끝낸다. 이게 이제 C 부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한꺼번에 쭉 끝내는 것이 30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임계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계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임계 경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는 데 있어서 여기요.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 며칠이 필요하냐? 30일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 30일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그리겠지만 여기 안에는 30일짜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는 20일짜리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안에는 10일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원 안에는 목표 과업을 기입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목표나 과업을 쓰는 거예요. 원 안에다가 목표나 과업을 쓰는 거예요. A 부서가 쓰고 B 부서가 쓰고 그 다음에 C 부서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쓸 때 역방향으로 이제 그 목표를 기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을 그릴 때는 최종 과업으로부터 역방향으로 그림을 그린다. 역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완성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게 스타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와야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죠. 하나만 더. B 부서와 C 부서가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A 부서와 B 부서가 이걸 또 연계할 수 있잖아요. 연계하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화살표 위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대 시간, expect time이라고 하는 T2를 표시해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요. T2 equal O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3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A, O, 10 이러면 이제 30일이 되잖아요. 그죠? 빨간색은 30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갑니다. 5,
5. 며칠이죠? 25일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5, 5, 5. 여기도 5라 합시다. 그러면은 20이 됐어요. 이러면요. 25일이 되죠. 자, 빗금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25가 돼요. 그래서 쓸 필요 없어요. 25 똑같으니까.